제발요. 제발 만나게만 해주세요. 호텔 정문이 떠나갈 듯 여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경비원 2명이 팔을 붙잡았지만 여자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웨딩카 안에서 남자가 무심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이 여자에게 달려오고 있었죠. 낡은 옷, 마른 얼굴, 남자의 시선이 거기 멈췄습니다. 그러다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8년 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쫓았던 그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는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앞에 하얀 웨딩카가 멈춰 섰죠. 38세 강민혁은 국내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차가운 인상과 달리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비어 있었어요. 오늘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죠. 어머니 최정숙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65의 재벌가 안주인으로 굳건했던 여자였어요. 아들의 재혼이 성사되는 오늘이 그녀에겐 오랜 소원을 이루는 날이었죠. 긴장되니? 정숙이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사실이었습니다. 8년 전 그 일 이후로 그는 어떤 감정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웨딩카가 호텔 정문으로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민혁은 창밖을 무심히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문 한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웠어요. 경비원 2명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죠.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웨딩카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죠? 뭐야? 저게 뭐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은 대답 없이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여자가 경비원 2명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죠. 단정하지만 낡은 옷, 야윈 어깨, 그리고 그 뒤로 2 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도 깨끗해 보였지만 낡은 것이었어요. 마른 얼굴에 눈만 크게 떠 있었죠. 민혁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목끝을 조여왔죠. 그러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그 얼굴, 8년 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내쫓았던 얼굴이었죠. 35세 윤소희,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였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소희도 그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외치려는 듯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울며 달려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경비원의 다리를 붙잡았죠. 제발요. 우리 엄마 놓아주세요. 민혁의 손이 창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정숙이 그의 팔을 잡았죠. 가만히 있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알아요. 나도 봤어. 정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어야 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니? 민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이 운전기사에게 손짓했어요. 후문으로 돌아가. 차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죠. 민혁은 뒷유리를 통해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여전히 경비원들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아이, 낡은 옷을 입은 채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우는 아이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민혁의 눈은 그 장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후문으로 들어선 민혁을 기다린 건 신부 한지수였습니다. 32세, 대기업 임원 출신의 여자였어요. 현실적이고 또박이박이한 성격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정문이 소란스럽던데.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혁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가에 남은 흔적을 숨기지 못했죠. 지수가 잠깐 그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축가, 절차에 없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민혁의 머릿속엔 다른 것이 맴돌았죠. 야위고 지쳐있던 소희의 얼굴. 그리고 그녀 뒤에 서 있던 두 아이, 겁에 질린 눈, 낡은 옷, 마른 얼굴. 왜 그녀가 여기 있는 걸까요? 저 아이들은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걸까요? 신랑 신부는 마주보세요. 사회자의 목소리에 민혁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수가 베일 너머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죠. 응,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둘을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민혁의 눈은 자꾸 정문 쪽을 향했죠. 소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넘겨졌을까요? 아이들은요? 정숙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하객들이 보고 있어? 민혁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신혼 첫날 밤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옆에 두 아이, 특히 한 아이의 눈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일까요? 민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8년 전을 떠올렸죠. 소희를 내쫓던 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목소리. 그때 소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었죠?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지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민혁의 마음속 어딘가 금이 가기 시작했죠. 소희는 왜 8년 만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민혁은 알 수 없는 불안에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8년 전 겨울이었어요. 민혁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막 치른 직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죠. 30살의 민혁은 하루아침에 그룹의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슬퍼할 틈조차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임원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슬퍼할 틈조차 없었죠. 그 와중에 소희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27세의 아내는 말없이 상복을 챙기고 조문객을 맞았어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남편의 손을 밤새 잡아줬죠. 민혁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혁이 새벽에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 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내 아내 얘기야. 민혁은 멈칫했죠. 정숙이 테이블 위로 무언가를 밀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 민혁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텔 로비였죠.
소희가 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에선 남자가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이건 장례식 이틀째 날이야.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중에 저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진 속 소희의 얼굴을 다시 봤죠. 분명 아내였습니다. 옷도 머리 모양도 그날 입었던 것과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래, 말도 안 되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집안도 배경도 없는 여자가 왜 하필 너한테 접근하겠니? 어머니, 결혼할 때도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정숙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이제 알겠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소희의 얼굴이 스쳐갔어요. 장례식 내내 곁을 지켜주던 아내, 밤새 손을 잡아주던 온기.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요? 직접 물어볼게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물어봐. 뭐라고 변명하는지? 정숙이 비웃듯 말했죠. 어차피 뻔한 거짓말이겠지만. 민혁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요 며칠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얼굴이 창백했죠. 민혁이 불을 켰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눈을 떴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더니 몸을 일으켰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민혁은 사진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희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죠? 이건... 대답해. 이 남자 누구야? 민혁 씨, 이건 오해예요. 소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가 그냥이야? 장례식 중에 호텔에서 만난 남자가 그냥 뭔데?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희가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았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혁 씨, 설명할게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봐.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 사람은 예전에 잠깐 일했던 회사 선배예요.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야. 우연히.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왜 어깨에 손을 올려? 우연히 만났는데 왜 호텔이야? 민혁 씨, 제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혁이 돌아섰습니다. 소희가 그의 등 뒤로 달려들었어요. 내 말 좀 믿어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손 치워. 민혁 씨, 나 지금. 소희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하지만 민혁은 듣지 않았어요. 나가. 차갑게 내뱉었죠. 뭐?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 씨, 이러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양심도 없어. 민혁이 쏘아붙였어요. 아버지 장례식 중에 다른 남자 만난 게 그러고도 내가 할 말이 있어?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민혁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소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혁은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로등 아래로 사라지는 아내의 모습을. 후회는 없었습니다. 분노만 가득했죠. 배신당한 기분, 속았다는 치욕. 아버지를 잃은 슬픔 위에 아내의 배신까지 겹쳤어요. 민혁은 그날 이후 소희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죠.
민혁은 그 기억을 완전히 묻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재혼까지 했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그녀가 나타났어요. 호텔 정문에서 경비원에게 끌려가면서도 무언가를 외치던 소희. 그리고 그녀 뒤에 서 있던 두 아이. 민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지수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눈, 마른 얼굴, 낡은 옷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소희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린 것뿐이에요. 지금 와서 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얼른거렸습니다. 특히 한 아이의 눈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건 아마 착각일 거라고. 민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여자예요. 그 아이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민혁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8년 전 그 겨울밤, 소희는 집을 나서며 뱃속의 아이를 떠올렸어요. 임신 2달, 며칠 전에야 테스트기로 확인한 사실이었죠. 민혁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조용히 얘기하려고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혁 씨, 나 지금. 소희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듣지 않았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이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소희는 새벽거리를 걸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이 뺨을 할퀴었죠. 작은 가방에는 지갑과 휴대폰뿐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의지할 친척도 연락할 친구도 없었어요. 결혼 후 3년 동안 소희의 세계는 민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소희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지갑에 남은 돈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죠. 며칠 후 시어머니 정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정리할 게 있어? 소희는 정숙이 지정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이미 서류 뭉치를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 서명해. 이혼 서류였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변명은 됐고 깔끔하게 끝내자.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혁이 마음은 이미 떠났어. 질질 끌어봤자 너만 추해지는 거야?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그것만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민혁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소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 출석해 이혼이 확정됐죠.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소희는 찜질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민혁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뱃속에 아이는 자라고 있었어요.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찜질방 화장실에서 몇 번이고 토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여자 왜 저래? 냄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치욕을 삼켰어요. 임신 5개월쯤 산부인과 검진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쌍둥이네요. 소희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죠.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혼자 한 명도 힘든데 둘이라니요. 그래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왔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 소희는 혼자였어요. 찜질방에서 택시를 잡아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딸 하은이와 아들 하윤이, 둘 다 5kg도 채 안 되는 작은 몸이었죠. 소희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는 아이들이었어요.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산후조리원은커녕 입원비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출산 3일 만에 병원을 나왔어요. 아이 둘을 안고 맨몸으로.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보호자 연락처 없으세요?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소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신생아 쌍둥이를 맡아줄 곳이 없었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소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죠.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일이었어요. 사장은 50대 여자였죠. 소희의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둘이라고? 네, 쌍둥이예요.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창고에 애들 두고 일해. 대신 월급은 다 줄 수는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소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씻기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뒤편 창고에 이불을 깔고 아이들을 눕혔죠. 창고는 습하고 어두웠어요. 바닥도 차가워서 소희는 낡은 이불로 바닥을 덮어 놓았죠. 아이들은 그 창고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자랐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걸음마를 뗐어요. 소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고 문 앞에 서서 엄마를 불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소희는 눈물을 삼켰어요. 하윤이는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열이 났고 감기를 달고 살았죠.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돈이 없었어요. 소희는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먹였습니다. 밤마다 하윤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기도했죠. 제발 아프지 마, 제발.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사장이 빚을 지고 도망간 거였죠. 소희는 밀린 월급 석 달치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야 했어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공장, 청소, 배달,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을 구할 수 없었죠. 악순환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은 가능해야 하는데 미혼모는 안 되고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어요. 소희는 결국 야간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죠. 새벽에 돌아와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아침이면 다시 아이들을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수면 시간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몸이 점점 망가졌죠? 어느 날이었어요.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밥 안 먹을래? 왜? 어디 아파? 아니, 엄마가 많이 먹어야 하니까.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고 보니 하은이는 엄마가 자신의 밥을 덜어 먹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늘 아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만 먹었거든요. 때로는 아예 굶기도 했죠. 7살짜리 딸이 그걸 보고 안 거예요. 하은아, 그럼 안 돼,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엄마 안 괜찮아.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손 봐, 거칠거칠해. 엄마 얼굴도 노래졌어.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다니.
소희는 그날 밤 몰래 울었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올해 초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소희가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죠. 검사 결과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소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기본 3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경과에 따라 더 들 수도 있어요. 3천만 원의 소희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소희는 모든 곳에 손을 벌렸습니다. 구청, 복지관, 의료지원단체.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서류가 미비합니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소득이 없어서 가난한데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다니요. 한시가 급한데 언제 될지 모른다니요. 제도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인터넷 모금을 시작했어요. 아이의 사진과 사연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했죠.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사기가 많아서 못 믿겠다. 병원 서류 다 공개해봐. 아이한테 왜 그러냐? 여기서 왜 구걸이야? 의심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소희는 치욕을 삼키며 모든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3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3달, 소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죠.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모금액, 적금, 지금 팔 수 있는 것들, 아무리 합쳐도 1,00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요. 강민혁.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소희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윤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엄마의 자존심보다 아이의 목숨이 중요했죠. 검색을 하다가 민혁이 재혼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나와 있었어요. 소희는 결심했죠. 결혼식장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부탁하겠다고. 아이들 치료비만 도와달라고, 그것만 받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소희는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 정문에 섰습니다. 경비원에게 막혔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웨딩카가 다가왔고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보였어요. 8년 만이었죠. 소희는 무언가를 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방향을 틀었어요. 민혁의 얼굴이 사라졌죠. 소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하은이가 엄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괜찮아. 7살짜리 딸이 엄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엄마. 내가 있잖아. 소희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윤이도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았죠. 엄마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호텔을 벗어났죠.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소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양옆에 기대어 잠들었죠. 소희는 잠든 하윤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푸르스름한 입술.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살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혁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죠. 새아내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범한 신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소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야위고 지친 모습.
경비원에게 끌려가면서도 무언가를 외치던 입술.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던 두 아이,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소희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혁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밀린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검색창에 뭔가를 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윤소희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대부분 동명이인이었죠. 민혁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어요. 심장병 아이를 위한 모금 캠페인, 간절한 엄마의 호소.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였어요. 8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분명했죠. 그리고 그녀 옆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혁은 기사를 클릭했어요. 기사에는 소희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키우는 미혼모. 아들이 선천성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모금을 시작했다고. 민혁의 눈이 미혼모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미혼모. 왜 미혼모라고 되어 있는 거지? 민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마 기사를 쓴 기자가 정확한 사정을 몰랐던 거겠죠. 기사 하단에 영상 링크가 있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희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 옆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희라고 합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 하윤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민혁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소희의 옆에 앉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짧은 머리카락이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 당차 보였죠. 다른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아픈 아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민혁은 남자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이의 왼쪽 귀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콩알만 한 크기의 점이었죠. 민혁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 아래를 만졌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라고 들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점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까. 민혁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상 속 하윤이가 뭔가 불안한 듯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한 가닥씩 돌돌 감았다 풀었다 하는 동작이었죠.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저건.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면 손에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날 때마다 머리카락을 만졌다고 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주며 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고치려 했지만 대신 손에 뭔가를 쥐는 습관으로 바뀌었죠.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민혁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귀 아래 점, 머리카락 만지는 습관. 그게 뭐 대수라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영상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있었죠. 민혁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부분에서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아이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눈, 코,
전체적인 이목구비를 살폈어요. 그러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을 찾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이었죠. 사진 속과 화면 속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코 모양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귀 아래 점의 위치가 똑같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민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소희는 8년 전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던 걸까요? 그럼 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서? 아니, 설마. 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배신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죠. 사진까지 있었잖아요. 저 아이들은 그 남자의 아이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이 보이는 걸까요? 민혁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희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았죠. 그런데 심장까지.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없어요? 저 혼자 키웠습니다. 민혁의 손이 멈췄어요. 아이 아빠가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라면 그 남자가 아빠 아닌가요? 아니면... 민혁은 영상을 멈추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8년 동안 소희는 혼자 쌍둥이를 키운 거예요.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편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은 며칠 전 그녀를 외면하고 지나쳤죠.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민혁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점이 같다고, 습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친자라는 증거가 되진 않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만약 내 아이라면? 만약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가 굶주리며 자랐다면?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면?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죠. 민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금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소희의 모금 페이지가 떴죠.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동네였죠. 민혁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정말 갈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하지? 혹시 당신 아이들 아빠가 나야? 그렇게 물어볼 건가요? 민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들어왔죠. 아직도 앉아? 응, 좀 볼 게 있어서. 민혁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는 것 같던데? 지수가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혁은 애써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무리하지 마요. 지수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민혁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하윤이의 얼굴이 정지된 채 떠 있었죠. 왼쪽 귀 아래 점, 머리카락을 만지는 습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은 이목구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민혁은 영상을 한 번 더 재생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지수에게는 외부 미팅이 있다고 둘러댔죠. 사실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죠. 민혁은 차를 몰고 소희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였어요. 재개발을 앞둔 지역인지 빈 건물들이 군데군데 보였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골목길을 들어섰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죠. 민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8년 동안 아이 둘을 데리고 이런 곳에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건물 입구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희였어요.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하은이였습니다. 하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희는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도 느렸죠. 하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뭔가 말했어요. 소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혁은 숨을 죽였어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하은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또렷했어요. 짧은 머리카락, 당찬 눈빛, 그리고 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하은이의 왼쪽 귀 아래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하윤이와 같은 위치였죠. 쌍둥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혁은 다시 자신의 귀 아래를 만졌습니다. 세 명 모두 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건 우연일까요? 소희와 하은이가 골목을 돌아 사라졌어요. 민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말을 걸지 못했어요. 아니, 걸 수가 없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은 회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죠. 임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민혁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8년 전 그 사진,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민혁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당시 어머니가 준 사진들이었죠.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 둬던 거예요. 사진을 펼쳤습니다. 8년 전 그 호텔 로비, 소희와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민혁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8년 전에는 분노에 휩싸여 제대로 보지 못했죠. 소희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었습니다. 민혁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8년 전 비서실 직원 명단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8년 전이요. 기록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1시간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을 메일로 보내줬어요. 민혁은 명단을 열었습니다. 이름과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 명씩 확인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훈, 비서실 소속. 사진 속 얼굴이 봉투 속 남자와 똑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이정훈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어요. 입사일, 소속 부서, 업무 내용. 그리고 퇴사일, 민혁의 눈이 굳었습니다. 이정훈의 퇴사일은 8년 전 12월 말이었어요. 소희와 이혼한 직후였죠. 우연에 일치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맞았습니다. 민혁은 퇴직 사유를 확인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퇴직금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일반 비서실 직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죠. 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왜 평범한 비서실 직원에게 이렇게 많은 퇴직금이 지급됐을까? 그것도 이혼 직후에 갑자기 퇴사하면서. 민혁은 아버지의 비서실을 담당했던 고참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박상무였어요. 아, 민혁이군.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박상무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8년 전 비서실에 이정훈이라는 직원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훈. 기억나지. 근데 왜? 그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잖아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시 침묵이었어요. 박상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들었는데 퇴직금이 비정상적으로 많던데요. 혹시 그것도 아세요? 그건. 민혁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박상무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냥 정리하다가 궁금해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면 됐고 옛날 일 너무 파헤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잖아.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 같았죠. 민혁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을 직접 찾아야겠다고. 인사기록에 남아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어요. 주소지도 이미 바뀌어 있었죠. 민혁은 회사 보안팀에 부탁해 이정훈의 현재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연락이 왔어요. 이정훈 씨, 현재 호주에 거주 중입니다. 8년 전 출국 기록이 있네요. 이후로 귀국한 적이 없어요. 민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8년 전 이혼 직후 비정상적인 퇴직금을 받고 바로 해외로 떠났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였죠. 민혁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을 가져온 건 어머니였어요. 소희가 바람을 피웠다고 증거하며 내밀었죠. 설마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꾸민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해? 소희를 싫어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날 저녁 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혁을 보자 반갑게 웃었죠. 어머, 웬일이야? 지수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무슨 말인데? 8년 전 일이요. 정숙의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결혼식장에서 소희를 봤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정숙은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봤으면 어쩌라고. 그 여자가 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쌍둥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랑 닮았어요.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민혁은 놓치지 않았어요. 뭘 닮아? 쓸데없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아이들 귀 아래에 점이 있어요. 나랑 같은 위치예요. 점이야 누구한테나 있지? 머리카락 만지는 습관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 제 습관이랑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혁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여자는 널 배신한 여자야. 아이들이 내 아이겠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다른 남자랑 있는 사진 봤잖아. 그 남자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비서실 직원이었더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 직후에 갑자기 퇴사했어요. 퇴직금을 엄청 많이 받고요. 그리고 바로 해외로 떠났더라고요. 민혁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비서실 직원이 소희랑 호텔에 있었을까요? 왜 이혼 직후에 사라졌을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죠. 어머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 정숙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 여자 얘기 그만해. 넌 이제 새 아내가 있잖아. 과거에 매달리지 마, 어머니.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 가. 이 정숙이 등을 돌렸어요. 민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정훈이 비서실 직원이었다는 것, 이혼 직후 거액을 받고 사라졌다는 것,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8년 전 그 사진은 조작된 게 아닐까? 어머니가 소희를 내쫓기 위해 꾸민 게 아닐까? 그렇다면 소희는 정말 결백했던 거예요. 자신은 죄 없는 아내를 내쫓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민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었죠. 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했고요. 이정훈을 찾아서 직접 물어봐야 해. 하지만 그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민혁은 휴대폰을 꺼내 모금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할까? 그 아이들 아빠가 나야? 라고.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정말 소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라면? 민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의심투성이었어요. 귀 아래 점, 머리카락 습관, 비서실 직원, 거액의 퇴직금, 어머니의 반응.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민혁은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죠. 만약 내 아이라면? 만약 어머니가 모든 걸 꾸민 거라면? 만약 소희가 정말 결백했다면? 그 만약들이 민혁의 마음을 점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혁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훈을 찾아야 했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죠. 하지만 그는 호주에 있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보안팀에 추가 조사를 부탁했어요. 이정훈의 호주 주소와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밤마다 모금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을 확대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했죠. 볼수록 닮은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혁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투자건에 대한 논의였죠. 임원들이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무시했죠? 회의 중이니까. 그런데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2번, 3번, 4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혁이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강민혁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윤소희 씨 보호자로 연락드렸어요. 민혁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에 온몸이 굳었죠. 소희요. 저한테 왜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이 번호를 남기셨어요. 아이 아버지 연락처라고요. 아이 아버지?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7살 남자아이요.
심장 문제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윤이.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죠. 회장님, 회의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원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뒤로하고 민혁은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답답해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숨이 찼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비게이션에 서울대병원을 입력하고 급하게 출발했죠. 병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몇 개나 무시했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응급실 앞에 서 있었죠.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 안은 정신없었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죠. 민혁은 두리번거리며 소희를 찾았습니다. 저 멀리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희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옆에 하은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민혁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것 같은 얼굴이었죠. 민혁 씨.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내 번호를 남겼다면서? 아, 그건. 소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옆에 앉았어요. 하윤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어. 소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더라고. 얼굴이 파랗게 변해서 구급차 불렀어. 지금은 수술 준비 중이래. 근데 문제가 있대.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하대. 민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혈액형인데? RH-JB형이래. 너무 희귀해서 혈액원에도 재고가 얼마 없대. 민혁은 자신의 혈액형을 떠올렸어요. 똑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희귀 혈액형이라 헌혈 요청이 종종 왔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셔? 저기 수술실 앞에. 민혁은 수술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선생님,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의사가 돌아봤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아, 아버지 되시나요? 그 질문에 민혁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혈액형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RH-JB형입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혈액원에 요청했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수술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바로 검사 가능합니다. 네, 위쪽으로 오세요. 민혁은 체혈실로 안내받았어요. 간호사가 팔에 소독솜을 대고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민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희귀 혈액형인데 나랑 혈액형이 똑같다니? 그건 우연일까? 아니면 체혈실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민혁에게 다가왔어요. 검사 결과 수혈 적합 판정 나왔습니다. 혈액형도 일치하고 교차 적합 시험도 통과했어요.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수혈 가능하시겠어요? 아이 상태가 급해서요. 네, 해주세요. 민혁은 수혈실로 이동했어요.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바늘이 팔에 꽂혔죠. 피가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그 피가 하윤이에게로 갈 거예요. 민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희귀 혈액형도 일치하고 수혈 적합 판정까지 나왔어.
이건 정말 우연일까?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을까? 민혁은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하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창백한 얼굴, 불안할 때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지금 그 아이가 수술실에 누워있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죠. 수혈이 끝나고 민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소희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죠. 수혈했어. 민혁이 말했어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내 피랑 적합하대. 수술에 쓸 수 있대. 소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거야? 나도 몰라. 민혁이 옆에 앉았어요. 근데 하윤이 혈액형이 나랑 똑같더라. RH-제비형. 소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소희야. 민혁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윤이가 내 아이야? 소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민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도. 응, 이 민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죠. 왜 말 안 했어? 말하려고 했어?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혼하던 날 밤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 말 안 들어줬잖아. 민혁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소희가 뭔가 말하려 했던 것, 자신이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등을 돌렸던 것, 그때 임신 중이었던 거야? 2개월 차였어.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소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에 뭐가 달라졌겠어? 민혁 씨는 내가 바람폈다고 믿었잖아. 임신했다고 해도 다른 남자 아이라고 생각했을 거잖아.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8년 동안.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동안 혼자 키운 거야? 응,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지? 소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애들은 죄가 없잖아.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8년간 소희가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죠. 혼자 출산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병원비도 없어 전전긍긍했을 날들이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민혁과 소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수혈 덕분에 고비는 넘겼어요. 소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혁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시죠? 혈액형이 일치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수술이 어려웠을 겁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죠. 낯설었지만 동시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겁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해요. 의사가 돌아가고 소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혁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엄마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엄마, 왜 울어? 하은이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하윤이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하윤이 수술 잘 끝났대. 소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이의 시선이 민혁에게로 향했어요.
작은 눈이 민혁을 빤히 바라봤죠. 아저씨는 누구야? 그 질문에 민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소희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하윤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소희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죠. 민혁이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마셔. 소희에게 건넸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밥은 먹었어? 그건. 소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있어? 뭐라도 좀 사올게. 민혁이 일어서려는데 소희가 소매를 잡았어요. 왜 이래?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챙기는 척이야? 8년 동안 찾지도 않던 사람이. 민혁은 다시 앉았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소희야.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져? 알아.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지? 민혁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소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면 다야? 8년이야, 애 8년. 애들이 아빠 없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민혁이 인정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난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니까. 소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물었대. 왜 우리 아빠는 없냐고.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고. 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는 멀리 갔다고 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소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 안 돌아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소희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장에 왜 갔는지 알아? 왜? 하윤이 수술비 때문이었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거든. 소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갔어? 무릎 꿇고 빌려고 했어? 수술비만 도와달라고. 그것만 받으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소희야. 근데 민혁 씨는 그냥 지나갔잖아. 창문 내리고 나보고서 그냥 차 돌려서 갔잖아. 소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아.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소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듣기 싫어. 미안하다고 뭐가 해결돼? 민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윙소리를 냈죠. 저 멀리서 의료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수술비는 내가 낼게.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래도 내 아이잖아. 당연히 내가 내야지.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소희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8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낸다고 아버지야?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어요. 내일 다시 올게. 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병원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윤이와 하은이, 자신의 아이들. 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리고 소희,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며 얼마나 지쳐갔을까? 민혁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민혁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 그 사진, 이정훈, 조작된 증거. 만약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꾸민 거라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죠.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어머니에게 직접 들어야 했죠. 이번엔 끝까지 추궁할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오든 끝까지.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하윤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던 작은 몸, 그리고 소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민혁 씨는 내가 바람폈다고 믿었잖아. 8년 전 자신은 소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내민 사진 한 장을 믿고 아내를 내쫓았죠. 그 사진이 조작이었다면, 어머니가 모든 걸 꾸민 거라면. 민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이 일은 아침에. 어머니 계셔. 네,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민혁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민혁아, 일이야? 정숙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숙의 눈이 경계하듯 좁아졌어요. 뭔데? 어제 소희 만났어요. 정숙의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 하윤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거든요. 소희가 내 번호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한테 수혈해줬어요. 제 혈액형이랑 똑같았거든요. 정숙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게 무슨? RH 체비형이에요. 희귀 혈액형이죠. 나랑 하윤이가 똑같아요. 민혁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윤이가 내 아이래요. 하은이도요. 소희가 8년 전 임신 중이었대요. 정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 여자 말을 믿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혈액형이 일치했다고요? 수혈 적합 판정도 낮고요. 그게 뭐 대수야?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RH 체비형이 얼마나 희귀한지 아세요? 전 인구의 0.1%도 안 돼요. 민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긴. 그 여자가 바람 피웠잖아. 너도 사진 봤잖아. 그 사진 말이에요. 민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진에 있던 남자,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비서실 직원이었다고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이혼 직후에 갑자기 퇴사했어요. 퇴직금을 엄청 많이 받고요. 그리고 바로 해외로 떠났더라고요. 민혁이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왜 하필 사진 속 남자가 비서실 직원이에요? 왜 이혼 직후에 사라졌어요? 어머니 표정은 또 어떻고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죠. 어머니가 시킨 거 아니에요? 뭐라고? 사진 조작. 어머니가 이정훈을 시켜서 소희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게 한 거 아니에요?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니,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민혁은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마침내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민혁의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시켰어.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정훈한테 소희 일을 따라다니라고 했어?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고 사진 찍게 했지?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여자가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야?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해. 그래서 없는 일을 꾸며낸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가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여자를 내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야. 정숙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넌 그 여자한테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잖아.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야?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법이요? 그게 방법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바람핀 사람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는 게? 죄가 없긴. 그 여자가 뭘 가져다 줬는데? 가진 것 하나 없이 내 발목만 잡았지? 소희는 좋은 아내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장례식 내내 곁을 지켰어요. 밤새 제 손을 잡아줬다고요? 그런 아내를 어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아이들은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소희가 임신 중인 거 알았어요. 정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8년 전 소희가 임신 2개월이었대요. 이혼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들었대요. 민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는 알았어요. 소희가 임신 중인 거?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죠. 대답해 주세요. 민혁이 다그쳤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때는. 정숙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민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이혼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그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내 아이들이에요. 내 피가 섞인 아이들이 굶주리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없었다고? 그 여자가 정말 바람 피웠을지 혹시 아니? 바람 안 폈어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조작한 거잖아요. 사진을 꾸며낸 거잖아요. 소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랬어요? 정말 왜 그랬어요?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두려웠어. 뭐가요? 내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는 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사가 얼마나 어수선했는데 넌 그 여자 옆에만 있었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쫓아냈어. 8년 동안 난 소희가 날 배신했다고 믿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사람도 못 믿었어요. 연애도 제대로 못했고 재혼도 힘들었어요. 미안해. 그 말로 뭐가 해결돼요? 소희한테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얼굴 안 볼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민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아, 한 가지만. 민혁이 멈췄습니다. 이정훈이 그랬어. 그날 호텔에서 소희가 울었대. 내 얘기하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 듣고도 난 계획을 밀어붙였어. 그게 내 잘못이야. 민혁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사진 조작, 이정훈 고용, 소희를 내쫓기 위한 계획,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한 것까지. 8년 전 소희는 정말 결백했습니다. 민혁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수에게 말해야 했어요. 지금 자신에겐 아내가 있었죠.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내가. 하지만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은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혁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무슨 일 있어요? 눈이 왜 그래요? 민혁은 지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지수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결혼식장에서 소란스러웠던 여자 있잖아. 경비원한테 끌려갔던.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왜요? 내 전처야. 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왜요? 그런데 말 안 한 게 있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어? 7살 쌍둥이야. 아이.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이야. 그 말에 지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며칠 전에 알았어.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할 때 소희가 임신 중이었대. 나한테 말하려다가 못했대. 내가 안 들었으니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이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어. 내가 수혈했고. 수혈이. 나랑 같은 희귀 혈액형이었어. 민혁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결혼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지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격,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어딘가 체념 같은 것.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지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책임지고 싶어. 내 아이들이니까. 그 여자는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민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 노릇하고 싶어. 8년 동안 못했으니까.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얘기를 듣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수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소란이 났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당신 표정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지수야.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이 여기 없다는 거.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갔잖아요. 매일 밤 뭔가 검색하고 혼자 고민하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느꼈어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혼해요. 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결혼이 잘 될 리 없잖아요. 당신 마음은 이미 그쪽에 가 있는데.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면 됐어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붙잡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자고 올게요. 그리고 내일 와서 짐 정리할게요. 지수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예요. 8년 전에 만났어야 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고.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들한테 잘해줘요. 그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지수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지수에게도, 소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자신은 모두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민혁 씨, 소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이 어때? 일어났어.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대. 다행이다.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희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지금 가도 돼? 직접 말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민혁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8년간의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사과로 충분할까? 아니, 사과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겠죠. 하지만 시작해야 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혁은 하윤이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너머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윤아, 물 마실래? 응,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있었죠. 민혁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하윤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옆에 하은이가 의자에 앉아 동생 손을 잡고 있었죠. 소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민혁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왔어. 응, 민혁이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윤이의 눈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아저씨. 하윤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제 저 살려줬다면서요? 고마워요. 그 말에 민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었죠?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민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조금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하윤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혁은 소희를 바라봤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소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아, 동생 좀 봐.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엄마.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소희와 민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휴게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자판기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어머니 만나고 왔어? 소희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왜? 8년 전 일 때문에. 민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들었어. 어머니한테. 뭘? 그 사진. 어머니가 꾸민 거였대.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비서실 직원한테 시켜서 찍은 거였어.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고 사진 찍게 했대.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널 내보내고 싶었대. 집안에 안 맞는다고, 내 발목만 잡는다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래? 내가 바람 피운 것처럼 꾸며서 나한테 보여주고 쫓아내려고.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결백했어.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민혁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믿었어야 했어. 소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8년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년 동안 난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 미안해. 민혁 씨는 나한테 바람 피웠다고 했잖아.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소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난 민혁 씨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람 피운 사람이 됐어.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임신한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그런데 어떻게 말해?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날바람 피운 사람으로 모는 사람한테 당신 아이가 뱃속에 있어라고 어떻게 말해? 소희야. 그래서 혼자 나왔어. 혼자 키웠어.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 안 했어? 물어보면 멀리 갔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했어. 소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됐다고? 어머니가 꾸민 거였다고? 응, 예, 그래서 어쩌라고? 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8년을 어떻게 되돌릴 건데? 아이들이 아빠 없이 보낸 시간은 어떻게 할 건데?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 해결된 줄 알아? 아니, 안 그래? 민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되는 거 알아? 8년을 돌려줄 수 없는 것도 알아? 민혁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왜? 내가 결백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8년 동안 넌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민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적어도 그건 알았으면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잘못한 건 나랑 어머니였다는 거, 소희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한참 후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용서하고 싶지 않아. 소희가 민혁을 바라봤어요. 8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그런데 용서하라고? 안 해도 돼,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 평생 미워해도 돼, 뭐, 내 마음이니까 내가 강요할 수 없어. 민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만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은 하고 싶어.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8년 동안 못한 거 알아. 자격 없는 것도 알아? 그래도 이제라도 하고 싶어. 이제 와서. 응, 이제 와서라도. 민혁이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윤이 수술비는 내가 낼게. 앞으로 치료비도 다 내고 아이들 학비도 내고 싶어.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아니.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당장 필요한 건 해결해야 하잖아.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셋이 살 집도 구해줄게. 지금 있는 데는 너무 열악하더라. 그건 필요 없어.
필요 없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살아. 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널 위한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거야? 내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건 싫어.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필요 있어. 내가 8년 동안 못한 거니까?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생각해봐. 민혁 씨,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말해도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줘. 민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애들이 혼란스러울 테니까. 천천히, 내가 괜찮을 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난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민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소희가 불렀어요. 민혁 씨, 민혁이 멈췄습니다. 왜?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민혁의 어깨가 굳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원망해. 당연하지. 민혁이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내 인생도 망쳤고 아이들 인생도. 그래도 어머니잖아. 소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미워도 피는 못 속이잖아. 민혁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굴도 보기 싫어. 하지만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겠지? 어머니까. 소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하윤이가 기다릴 거야.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어요. 하윤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동생 옆에서 졸고 있었죠. 민혁이 침대 옆에 섰어요. 잠은 조금 아파서요. 하윤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민혁의 가슴이 찔렸어요. 아저씨. 하윤이가 민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아저씨는 엄마랑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민혁은 소희를 바라봤어요. 소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저씨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엄마랑 같이 살았어. 하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이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 질문에 민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벌써 눈치를 챈 걸까요? 소희가 나서려 했지만 민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하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몰랐다고.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미안해. 민혁이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 미안해. 하윤이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진짜 아빠 맞아요? 응, 그럼 이제 안 갈 거예요? 안 가. 민혁이 하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가, 곁에 있을게. 하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하은이도 눈을 떴죠. 하윤아, 왜 울어? 하은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빠야. 하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을 바라봤죠. 진짜요? 응, 왜 이제 왔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는데? 하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민혁은 그 아이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민혁은 울었어요. 소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어딘가 안도 같은 것 8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를 안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혁은 지수와 합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짧은 결혼이었지만
서로 원망 없이 정리했죠. 하윤이는 퇴원했습니다. 회복은 순조로웠죠. 정기 검진만 받으면 일상생활에 문제 없다고 했어요. 민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모두 부담했죠. 소희와 아이들이 살 작은 아파트도 구해줬어요. 난방이 되고 아이들 방이 따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받아들였죠. 민혁은 매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경계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윤이는 금방 아빠에게 마음을 열었죠. 아빠, 다음엔 놀이공원이에요? 그래, 가자. 그 말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소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용서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대화는 이어갔죠. 어느 날 소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요? 아직 연락 안 했어. 민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못하겠어. 너무 오래 끌지는 마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도 어머니잖아요. 후회하기 전에.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희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용서도 화해도 아직 멀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억울함도, 외로움도,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도요. 민혁은 그 시간 동안 진실을 몰랐죠.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사랑했던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진실을 알게 됐고 아이들을 만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해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지 못해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